우리는 아주 뿌리 깊은 자치의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언론학자인 동시에 언론 역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면 조선 왕조가 몇 년 동안 유지됐습니까? 500년. 이씨 왕조, 전주 이씨 500년.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서 한 가문에서, 한 집안에서 왕족으로서 한 나라를 5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장수, 길게 통치한 역사가 없습니다. 몇십 년 가다가 빼앗기고 몇백 년 가다가 무너지고. 근데 조선 왕조는 500년 동안이나 여러 가지 내후 외환을 겪으면서 왕조 체제를 유지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봉건 왕주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왕족들이 다 지방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간섭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게 철저한 자율권을 줬고, 왕의 중심이 있지만 각 지방마다 수령, 왕이 임명하는 수령이죠. 지금 자치단체 장, 그 다음에 향리, 지역 공무원, 그 지역 공무원, 그 다음에 사림, 그 지역의 엘리트 여론 주도층, 이 세 세력이 항상 균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수령이 자기가 왕의 명령을 갖고 임명장을 갖고 왔다고 해서 어느 마을 수령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향약이라는 게 있었죠. 향약. 향약이라는 것은 각 마을마다의 규약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있어서 왕이 명령을 내리면 내리는데 왜 향약이라는 것을 만드느냐? 그것은 그 지역의 여론, 그 지역의 엘리트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법을 적어도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상피제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상피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상피제는 뭔가요? 서로 피한다라는 겁니다. 뭘 피하느냐? 조선시대는 철저하게 신분제도 국가이긴 했지만 관리들을 뽑을 때 나름대로 능력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려면 뭐에 급제해야 됩니까? 과거에 급제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집안에 빽이 좋아도 과거 급제를 못하면 관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 급제를 해서 관리가 되면 이제 배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관리는 중앙에서 뽑는데, 그래서 각 지방에다 이제 관리를 배치할 때 자기 친인척이 있는 곳은 피하게 한다라는 거. 자기 출신지로는 못 가요. 자기 친척, 자기 인척이 있는 데로는 못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 고향에 가서 일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뭐가 깨지느냐? 이게 깨져요. 앞에 있는 지역의 여론과 지역의 엘리트층과 수령이 적절한 균형, 비판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해먹어요. 그래서 이 상피제가 언제 깨지느냐? 우리가 흔히 아는 사색당쟁을 하게 되면서 이 상피제가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조선 후기에 가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게 암행어사죠.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원 같은 것들의 감찰제도. 근데 이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앙에서 파견한 어떤 감찰제도를 가지고 부패한 지방행정을 척결하고 청렴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조선은 붕괴합니다. 500년 만에. 어떻게 붕괴하나요?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한테 줬나요? 나라를 다른 나라에게 그냥 줬나요? 그냥 줬죠. 그냥 줬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일본과의 분쟁에 있어서 일본 우익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합법적으로 국가적인 조약을 통해 가지고 식민지를 합병했다. 침략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제가 길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치와 분권이 매우 생소한 외국에서 들어온 제도가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굉장히 뿌리 깊은 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권위주의 시절에도 지방자치라는 것이 전혀 없진 않았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지방자치를 했었고요. 군사독재 시절이 되면서 이제 헌법상의 지방자치 명문 조항이 있지만 이거를 통일될 때까지는 하지 않겠다. 사실상 안 하겠다 해서 이제 중앙에서 청와대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좌지우지하고 모든 그 관직들을 임명하는 이런 시스템이 식민지와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이제 조선시대의 자치의 전통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그러면 자치를 다시 하게 되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우리가 자치를 회복한 것은 여기 있는 6.29 선언입니다. 지방자치는 우리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광주항쟁을 거치고 군사독재 투쟁을 거쳐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군사독재자들에게 요구해서 얻은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로서 지방자치를 다시 해야 된다. 교육자치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를 하게 됐지만 지방자치는 그래서 역대 정부도 계속 보면 이런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이거 안 하겠다고 한 정치인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지방자치 반대하는, 지방분권 반대하는 정치인들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정부 다 균형 발전 정책, 지방 분권 정책, 지방자치 활성화 이런 것들을 했고요. 지난 대선 후보자들도 거의 한결같이 자기네들이 대통령이 되면 지방 분권을 하겠다. 한결같이. 그래서 너무 후보자들 간의 차이가 없어서 TV 토론할 때 토론의 소재가 될 수가 없었어요. 다 똑같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하고 지역 분권 시켜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작년 봄에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지 이제 다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개헌을 하겠다.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 해서 개헌안까지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 그 개헌안을 발표했던 사람이 지금의 조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지방분권 국가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국가의 뼈대이자 주요 원칙이다.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가 더 민주주의를 하는 공화국이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지방이 권력을 분산해서 골고루 나눠 갖는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걸 해서 그 당시에 여론조사 결을 보면 거의 68.1%, 거의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근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찬성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데도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방분권 개헌도 만들고 지방분권 하다고 하는데 이제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더 심해져서 이제는 아예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충격적이지가 않아요. 충격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높은 도시, 서울, 예. 근데 거기로 계속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싶어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이런, 같은 나라에서 어느 지역은 살고 어느 지역은 죽는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국가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소멸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지역 내에서 지역 간 균형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특정 지역이 죽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또는 저항 운동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독립운동이나 침략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국가가 위태위태해지고 그러면서 국가가 소멸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지방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멸한다고 하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고, 그러면서 또 지방 분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자, 이런 모순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래서 그런 모순들을 한번 좀 제가 보기 위해서, 이 5명의 사람의 공통점은 뭔가요? 앞에 있던 5명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쨌든 대선 후보까지 됐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도 역시 한결같이 지방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청문회하고 뭐하고 이제 한창 시끄럽다가 이제 가까스로 어렵게 조각을 했어요. 장관도 임명하고 검찰총장도 임명하고 등등등등.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언론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런 그 보좌관들 또는 장관들 인선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잘 뽑았느냐. 그래서 출신 지역들을 잘 뽑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텔레비전이고 하나는 연합뉴스에서 이게 평가를 한 건데, 자, 그래서 역대 어느 정권과 마찬가지로 정권을 일단 수립하고 나서 장관들을 임명할 때, 지역 정서나 지역 인구 비례를 따져서 골고루 지역별로 출신지를 안배를 해서 장관들을 뽑아요.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특정 지역만 몰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호남, 광주, 전남 사람들로만 다 장관을 시켰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여러분들 지역 출신이라도 그거는 잘하는 짓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죠. 특정 지역으로 출신 인사들이 다 몰리면 그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하고 국민들이 골고루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여론이나 의견들을 충분히 다 수렴하지 못하고 지역별 이익이 골고루 반영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동의하셔요? 그걸 동의하시는 분들이 치명적인 문제점들은 못 찾아낼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못했습니다. 이건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된 인선이었습니다. 제가 치명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장관 후보자, 차관, 저기 있는 4대 권력 감사원장, 검찰총장 포함해서 모두 다 같이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서울. 그럼 왜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장관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그러면 장관이나 차관이나 총장이나 정치인들이, 관료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할 때 자기 출신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까요? 여기 아까 우리 여기 시장님, 광주가 고향인지 모르지만 시흥시장 할 때 광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선은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서를 대표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장관, 국무회의를 구성한다면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있고 광주에 사는 사람도 있고 부산에 사는 사람도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멀지도 않아요.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데 KTX 타니까 1시간입니다. 오히려 광주 송정역에서 여기 오는 게 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도 그걸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서울 사람들만 장관하고 차관하고 그러면서 출신 지역은 왜 따지느냐는 거예요. 출신지를 왜 따지냐는 거예요. 출신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고향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전히 출신 지역을 고집하는, 그래서 출신 지역을 가지고 어떤 지역 균형을 평가하는 그런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지방 소멸 시대라면 지방을 살리는 걸 서울 사람들이 해줄 겁니까? 그 지역 사람이 해줄 겁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우리의 역사가 아주 예외적인 역사를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5,000년 역사에서 아주 예외적인 100년을 살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예외적인 100년이란 건 비정상이고 그 비정상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주의 시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태어난 곳을 버리고 등지고 다른 곳에 가서 살았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그렇게 됐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한 3세대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고 아버지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나도 어디 떠나가서 이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간다. 사람들이 이주를 한다라는 것은 이민이나 이주의 역사를 보면 지금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갈까요? 안전한 곳으로 갈까요? 아니면 살기 힘들고 위험한 곳으로 갈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면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건 자기 고향에, 자기 고국에서 사는 것보단 여기가 생활 조건이 낮고 여기가 임금이 높고 하니까 여기로 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3세대에 걸쳐서 식민지와 6.25 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제 이주의 시대를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아주 뿌리박힌 게 뭐냐 하면 이 고향에 대한 정서예요. 고향. 그래서 즐겨 부르던 대중가요는 대부분 다 고향을 그리워해요. 고향에 대한 향수들이 있는 날에 심지어는 동요조차도 고향에 대한 동요를 불렀어요. 근데 여기 보면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는 아마 이제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고향의 봄 어떻게 부르나요?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게 하는 노래죠. 근데 초등학교에서 더 이상 안 가르쳐요. 초등학교에서 지금 이제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거민정 교과서인데 대부분 거민정 교과서에서 고향 생각, 이 고향의 봄이 없는 교과서들이 많습니다.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대학에 그 청소년 교육하는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왜 이걸 안 가르치냐? 이게 애국가 아리랑 다음에 고향의 봄 아니냐? 근데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나한테 한번 그럼 불러보세요.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다음엔 뭐예요? 꽃피는 산골. 요즘에 꽃피는 산골이 고향인 아이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동요만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같이 부르던 이런 사람들의 노래들을 보면 다 자신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가 담긴 노래들이에요. 이거 그 70년대의 그 유명 인기 가수들도 보면 그 고향에 관한 노래들을 인기가 있었어요. 많이 불렀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이제 고향은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고향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이에요? 내가 떠나온 곳이에요? 내가 떠나온 곳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떠나요.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도 별로 없고 더 좋은 곳으로 가봤자 지금 사는 데 있는 것보다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명절 때 되면 고향 가는 젊은이들이 많을까요? 해외여행 가는 젊은이들이 많을까요? 물어보는 게 많아요.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한결같이 다들 해외여행들 많이 갈 거라고 그래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해외여행 가는 이 젊은 사람들은 부모, 형제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후레 자식들인가요? 조상의 은덕도 모르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주의 시대가 끝나서 내가 태어난 곳 근처에서 계속 산다라는 거예요. 그 주된 이유는 그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이 이제 식민지가 되고 분단이 되고 빈곤했을 때는 지금 있는 농촌 산골보다는 좀 더 일자리가 있는 도시 지역이나 또 돈벌이가 좋은 다른 나라로 갔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되고 국민소득이 3만 불 정도 이렇게 되면 다른 데 어디 가도 다른 나라 가도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없고 다른 지역에 가봐서 뭐 일자리가 좀 있어서 간다 하더라도 집세가 너무 비싸서 차라리 집 근처에서 부모님들과 같이 사는 게 훨씬 나은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이런 아이돌 그룹들은 절대로 고향에 관한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뭐 불후의 명곡이나 이런 리바이벌 할 때 정도 부르지 않는 이상 그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착시대의 거주 문화는 이제 이거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정상으로. 비정상 100년에서 정상으로 이제 역사가 돌아왔고 앞으로 우리가 무슨 천재지변이나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패턴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도표는 사실상 이제 미국 사람들을 분석을 한 건데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 부모님과 얼마나 떨어져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어떤 미국 사람들의 어떤 주거 패턴이나 부모 관계들을 보면 부모와 자식은 그렇게 애정이 끈끈하지도 않고 각각 개인주의고 성장하고 나면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일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차를 몇 시간씩 타고 또는 비행기를 힘들게 타고 고향에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들과 만찬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 청년들은 한 30마일 자동차로 운전해서 한 30분 내지 한 1시간 내 거리에 자기 부모와 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자기가 태어나서 성장한 곳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학 교육을 위해서 좀 더 큰 도시로 나가거나 직장을 잡으러 좀 더 큰 도시로 나갔다가 대학 교육을 마치고 자기 고향에서 일자리를 잡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또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부모님들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대부분 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착의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의 시대 때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관심이 별로 없죠.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광주 근처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광주 지역의 환경이나 경제나 이런 거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곧 떠날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파라다임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잘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안전하게 살려면, 인간답게 살려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잘 만들어야 돼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이주하는 게 아니라 살기 좋은 지역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주의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저도 교재들을 싹 봤더니 제도적, 헌법적, 법적, 외국의 사례 등등등등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행정학, 법학, 정치학 하시는 분들이라 언론을 다루질 않아요. 우리 학문하는 사람들이 한계입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좁은 분야 바깥에서는 함부로 타치하기 잘 모르니까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운영할 때 언론 없이 가능할까요? KBS, 조선일보, 한겨레 없어, JTBC 없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능해요? 그냥 가서 시위하는 것으로만 가능한가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 가치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6.29 선언에서 거의 첫 번째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를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방자치도 제대로 하고 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자, 분권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권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권력은 있죠. 그렇죠? 권력을 있는데 그것을 소수 또는 특정 지역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분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권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 감시 안 해도 되나요? 비판 안 해도 되나요? 그럼 지역의 권력은 누가 감시하고 비판하고 지역의 여론을 누가 전달해 줄 거예요? 광주 시민들의 여론을 조선일보가 전해줄까요? 광주일보가 전해줄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다른 지역의 언론이 또는 전국적인 언론이 특정 지역에 관심을 둘 수는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적인 데가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 지진이 났을 땐 반짝 기자도 가고 뉴스에서 계속 해줘요.
지진이 났으니까. 그럼 지진이 났다는 뉴스만 하고 끝나면 되는 건가요? 오히려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복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조선일보가 갈 시간도 없고 한겨레가 갈 시간도 없고 그 지역에 있는 언론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들은 역시 우리가 그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건데, 우리는,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어서 간접 민주주의를 하고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 대표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자들이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시위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정신 차리게 너희들이 잘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대표기관들이 우리 지역 단위로 보면 지방 정부가 있고 정당이 있고 시민단체가 있고 언론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봐도 정부와 정당, 시민단체, 언론 이 네 가지가 축입니다. 민주주의를 구성해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런데 지역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정당이나 시민단체, 언론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있긴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정부만 있어요. 지방 정부도 아니고 자치단체.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이런 것들이 지방 분권이고 지방자치다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 제도를 보면 지방자치에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진 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이번 태풍 때 저희 집 앞에 도로가 유실돼서 저희도 지금 산 밑에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에 사는데 도로가 유실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서 전신줄을 접혀가지고 그래서 민원실에다 바로 민원을 넣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와가지고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나무도 딱 잘라주고 도로도 새로 거의 다 보수해지고 그래서 야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 정말 잘합니다. 그런 대민 서비스들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언론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런 자치단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지방자치가 어떻게 되는 기능한가 보다는 스캔들 위주로. 그래서 한때 대한민국에서 거의 가장 존재감이 지명도가 낮았던 경북 예천군이라는 데가 갑자기 떴어요. 예천에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경북 예천. 거의 없을 겁니다. 오지 중에 오지예요. 고속도로 상으로 보면 안동 옆에 있는데. 근데 갑자기 떴어요. 왜?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스캔들을 일으켜서. 근데 그것을 예천 군민들이 문제 삼아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그걸 문제 삼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 자, 이게 우리 현실인데 그다음에 이제 자치에서 일단은 자치에 대해서 개념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 두 번째는 자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화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치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는 각 지방마다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정치를 하라라는 건데 이게 중앙 정치에 예속화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지방 의원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자치단체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자치 일꾼으로 뭘 해보겠다. 또 자치의회 의원이 되겠다. 단체장이 되겠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에 가입해요. 정당에 가입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정당의 강령, 정당의 위계 질서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위계 질서에 복종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군가 나를 공천해주면 그 공천해준 사람에게 충성을 다한다. 공천을 안 해줄 것 같으면 공천을 해줄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고 유능한 사람이 지방자치의 리더, 대표자,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정계에 들어가서 그 지역 정계의 인맥이 가장 공고하거나 그 지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기초의원, 자치의원이 될 가능성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정치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국회의원과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서로 한 통속이 돼서 공천해주고 선거운동해주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자치가 지역 주민들의 순수한 풀뿌리 자치가 아니라 중앙정치의 하부 구조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대선 때도 항상 대선 때면 나오는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 정치에서 좀 빼주자. 그래서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 공천하지 않고 정당 소속 없이 뽑을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모든 후보들이 자기가 당선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당선되고 나면 없던 일이 돼요. 왜? 어느 누구도 그거 다시 하자고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의원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도 대한민국 똑똑한 유권자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 하지만 지방자치도 역시 중앙정치로서 이제 내가 지지하는 중앙정당의 소속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인기투표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당이 우세할 때, 어느 정당의 지지도가 높을 때 재수 좋게 공천이 되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공약과 관계없이 소속 정당 때문에 시장도 되고 군수가 되고,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소속 정당 때문에 시장도 안 되고 군수도 안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우리는 이제 자치는 우리 풀뿌리 자치다라고 해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로서 풀뿌리 자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민단체가 제대로 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한때는 시민단체가 없었던 지역이 없었어요. 각 지역마다 무슨 참여자치, 주민자치위원 무슨 해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역마다 많은 그런 시민단체들이 의욕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정을 감시하기도 하고, 주민 소환제도 하고, 주민들이 직접 예산도 짜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 하겠다라고 해서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시민단체마저도 대부분 그래서 이 창립하고 나서 몇 달 안 가서 다 없어집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된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지 않고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재미없는 강의,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주민자치나 지방자치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고 여기에 참여할 의지들이 있는 국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참여의 조건과 단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려면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그 행동을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여를 하도록 이끌려면, 주민 참여를 하도록 이끌려면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따지지 않는데, 그래서 참여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쉽게 태극기 시위와 촛불 시위, 둘 다 행동이죠.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정치적 의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려면 첫 번째는 정보 습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보만 있다고 해서 다 이런 시위에 참여하는 건 아니죠. 자, 그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이런 정보만 습득하는 걸로 되지 않고 그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서 그 정보를 자기 것으로 내면화시켜야 된다. 이 관심, 그것도 이 관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관심 단계로 그 정보에 대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그 컨텐츠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감하거나 강력하게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는 이래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감정적인 심지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행동하러 가는 겁니다. 단계가 있어요. 이 중에 정보가 없다거나 정보가 있지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나는 뭐 누가 되든 그게 그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런 그 참여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투표도 마찬가지. 투표도 보면 투표도 정보, 선거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죠. 또 관심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에 대한 공약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인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자신들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가 있으면 투표를 하는 거고 선거에 대해서 전혀 아예 모르거나 그렇지만 별로 관심이 없거나 관심은 있지만 특히 누구를 꼭 지지하거나 꼭 반대할 만한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투표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율이 60%, 50%, 6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 왜 투표를 안 하느냐 물어보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요인들의 충족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치분권과 언론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 참여 행동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기 있는 대로 요 정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자치분권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까? 내가 사는데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적어도 우리가 가장 많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지만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게 뉴스, 미디어, 인터넷, 신문, 방송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치분권에 대한 정보를 안 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공감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일제 핵심은 우리가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시대가 변했다. 우리가 이주의 시대에서 정착의 시대로 바뀌었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태어나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 사고방식은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나의 고향, 특히 이게 이제 뭐 세대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고향 위주로 그 사고를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가 자치분권의 시대, 이주의 시대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게 있다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언론의 구조, 미디어의 구조는 오히려 그 이주의 시대, 정착의 시대에 맞지 않게끔 과거 이주의 시대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이 발전된 나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텔레비전도 이제 많이 보지 않고 집에서 신문도 읽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로 사실상 모든 정보와 뉴스를 얻습니다. 지금 집에서 종이신문을 구독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집에서 이제 한 네 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종이신문 구독률이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가정 중에 1명. 근데 그것도 사실상 아니고 대부분 이제 관공서에서 많이 구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종이신문은 시대가 끝났죠. 그래서 다 이제 인터넷으로 갔고, 이제 특히 인터넷도 컴퓨터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통해가지고 24시간 항상 언제든지 뉴스를 체크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뉴스, 돈을 내나요? 돈을 안 내나요? 여러분들 중에서 돈 내고 보는 뉴스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돈 내고 보는 뉴스. 아마 인터넷에서는 하나도 없으실 거고요. 대한민국에서 구독료를 받는 언론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은 KBS 시청료는 내시죠. TV를 보시니까 뭐 JTBC나 TV조선은 무료로 보시는데 KBS는 시청료를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뉴스는 거의 공짜인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돈 내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는 종이신문은 돈 주고 사서 봐야 됐는데 인터넷으로는 돈 안 내고 보니까. 근데 뉴스를 만들어내는 언론사는 자선단체입니까? 기업입니까? 기업이죠. 기업은 뭘 만들어내야 돼요? 이윤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면 언론사들이 만들어내는 게 뉴스인데 그걸 공짜로 나눠주면 돈은 뭘로 벌어요? 수입은 어디서 납니까? 그래서 잘 아시네요. 광고 수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전에는 종이신문 구독료도 받고 광고료도 받고 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는데 이제 종이신문 구독료도 못 벌게 되고 이제 광고료에만 의존해야 되다 보니까 신문사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스는 경제행위다. 시장 경제행위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뉴스를 만들 때 뭘 염두에 둬야 된다? 수익성. 맞습니다. 수익성.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난 지방자치 선거 때 언론에 가장 잘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요, 이 사람은? 이재명. 누구예요? 어디 도지사입니까? 경기도민들이 광주시장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근데 뭐 도지사도 그렇고, 근데 왜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누군가요? 여배우예요. 뭐 스캔들이 있다 없다 서로 주장이 다르긴 한데,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광역시도지사 후보 중에서 가장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었고요. 심지어는 서울시장 후보자들도 뒤로 밀렸어요. 왜? 스캔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뉴스라는 것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뉴스를 만들어야 돼서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주목을 받는 뉴스에다가 광고를 붙여서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주목받는 뉴스를 만드느냐? 이게 모든 언론사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무엇이냐면 뉴스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뉴스가 될 만하냐, 될 만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런 영향력, 근접성, 시의성, 갈등성, 신기함, 저명성들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영향력과 근접성입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들은 입시제도, 이제 대학 입시제도를 아주 싹 바꿔가지고 이제 아주 시험도 없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혁신적인 대안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뉴스가 될까요? 중요한 뉴스가 되는 사람이 있겠죠. 자녀가 아직 대학에 가지 않은, 그러나 자녀를 다 대학에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취업과 관련된 뉴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여기 두 분들 친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가정에서 취업 뉴스 두 분 다 지금 실업자예요. 그래서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어요. 그럼 광주 지역의 일자리에 관한 뉴스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분은 취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도 중요할까요? 취업이 된 순간부터 취업에 관한 뉴스는 나에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됐다가 순간, 내가 취업을 하는 순간 그 뉴스는 필요 없는 뉴스, 더 다른 뉴스가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쉽게 말하는 게 우리가 태풍과 관련된 뉴스. 우리가 지난번에 태풍 미탁이 온다고 했을 때 시끄러웠죠. 떠들고 언론에서 막 보도했어요. KBS에서는 막 24시간 중계도 하고. 지금 그보다 훨씬 큰 태풍이 온대요. 슈퍼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별로 관심을 안 보여요. 이번엔.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조국이니 촛불이니 광화문이니 다 필요 없어요. 태풍 관련 뉴스 해야 돼요. 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태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오지 않는다 하면, 우리 지역, 우리 국가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미안하지만 일단 그거는 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뉴스를 다루는 기준인데요. 자, 그래서, 어떤 뉴스를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느냐라는 걸 이제 그 조사를 한 겁니다. 2018년에 조사를 한 건데, 그 이유는 우리 조선일보 한겨레처럼 신문을 이제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텔레비전도 이제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디어를 점점 멀리 하면서 종이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유튜브도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근데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뉴스를 봐요. 여러분들이 제가 잠깐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가서서 가장 많이 한 게 화장실 가는 거랑 뉴스 체크한 거예요. 뭐가 새로운 게 들어온 게 없나? 신문에 난 게 없나? 카톡이 온 게 없나? 문자가 온 게 없나? 다 새로운 정보 나에게 들어온 게 뭐가 없는지 보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이 다 위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도가 좀 심할 뿐이지. 그래서 미국의, 영국의 한 로이터 뉴스라는 이 통신사가 큰 돈을 벌었어. 이 로이터 통신사는 원래 뉴스 통신이라서 이제 해외 뉴스를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였는데, 좀 뉴스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가면서 경제 뉴스 위주로 이제 그 뉴스 전문화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일부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기증을 해서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매년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전 세계 신문이 몇 개가 나오는지도 잘 알지 못했어요. 특히 방송 시청률 이런 거 조사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인터넷에 모든 것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많이 이용하고 좋아하고 선호하고 원하고 하는지들을 이제 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AI로 수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언론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뉴스가 뭐냐? 아까 있었죠? 정보,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걸 줘야 된다. 그래서 관심 있는 뉴스가 뭔지를 전 세계 OECD 국가 정확한 OECD는 아닙니다만 거의 OECD 국가랑 대부분 겹치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가장 관심도가 높은 뉴스가 뭐냐?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다. 이 파란 게 26개국 전체 평균입니다. 가장 관심도 높은 뉴스는 지역에 관한 뉴스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뉴스가 국제 뉴스보다 정치 뉴스, 스포츠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높았어요. 자기 지역에 관한 뉴스가. 여러분들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 지역에 관한 뉴스를 접한 게 뭐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지역에 대한 뉴스는 없이 삽니다. 지역에 살고 있지만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광주일보가 됐든 전남일보가 됐든 전남메일이 됐든 KBS 광주가 됐든 무슨 광주 방송이 됐든 열심히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 시간 되면 다른 채널로 돌려. 그건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도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게 최근에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 선진국들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뉴스, 가장 자기네들이 보고 싶어, 읽고 싶어 하는 뉴스가 자기 지역에 관한 뉴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다 죽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자기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이 언론이라는 것은 보면, 언론이라는 것은 지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장점, 단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신토부리. 누가 사용한 거예요? 신토부리. 농협에서 농산품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말 중에 하나가 신토부리죠. 어디 동의보감에서 따왔던가 어쨌든 따와가지고 신토부리.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나는 그런 농산물을 먹는 게 건강하고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먹는 건 지금 없고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국내산이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핸드폰 이 안에 부속 다 일제 수입해 온 거고요. 중국산 가져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의 원단은 거의 다 수입품이고요. 펜 들고 있는데 펜에 있는 것들 다 수입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식탁에 오르는 것들 국내산도 있지만 그 식탁에 오르는 것조차도 수입산인 것들이 훨씬 많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것들 국경의 장벽 없이 외국에서 수입하고 동시에 어때요? 우리가 다 수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 세계 10대 무역 국가가 됐다라는 것은 이 좁은 나라, 작은 나라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그것이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시대, 국제화 시대가 됐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시장 경계가 무너졌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만 팔 수 있는 물건들이 없다라는, 이 나라에서 팔면 한국에서 팔면 미국에서도 팔고 중국에서도 팔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토부리 상품이 딱 하나 있다. 그 나라에서밖에만 못 쓰는, 그 나라에서만 팔 수 있고 그 지역에서만 팔 수 있는 상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 다른 나라로 가면 무용지물이 돼요. 그게 바로 신문과 방송과 같은 뉴스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한겨레 막 서로 싸워가지고 시장 경쟁했는데 그러지 말고 수출로 해가지고 시장을 확대했으면 어떨까요? 수출하지. 중국에, 미국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거의 모든 것 다 수입하는데 신문, 방송은 수입하지, 신문, 뉴스는 수입하지 않아요. 언론은 수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미국산, 유럽산 좋은 선진국의 좋은 문물들이 있고, 뉴욕 타임스니, 워싱턴 포스트니, 파이낸셜 타임스니 정말 양질의 신문들이 있지만 그거 대한민국 사람들 보는 사람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뉴스, 언론은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 지역의 뉴스도 그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야 된다. 광주 사람들의 여론을 대변하고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주 사람들이 해줄까요? 저 창원 사람들이 해줄까요? 서울 사람들이 해줄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다랍니다. 그 자기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지역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이다라는 거. 수입 대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해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충청도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세종 행정도시, 세종시를 두고 충청도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가 아니라 정말 수도가 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한결같았는데 집에서 보는 그 뉴스는 서울에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세종시 문제가 많다. 수도 이전하면 안 된다. 내가 보는 신문인데 나의 의견, 우리 지역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그런 신문이 없다라는, 그런 언론이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언론의 특징은 국가, 지역의 틀을 벗어나서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건 광주일보, 전남일보 아무리 잘 만들고 훌륭해도 광주는 전남까지는 들어가겠지만 충청도, 제가 살고 있는 충청도에 갖다 주면 생선 파는 데 쓰는 휴지 외에는 별 효용 가치가 없다라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지금 이 광주 시내 전대 앞에서 파는,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 중에서 지금 광주에서 파는데 충청도 대전에 가면은 팔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신문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적어도 뉴스와 여론을 담당하는 신문, 방송, 언론은 그 지역에서는. 근데 우리는 수도권 집중은 제가 굳이 강조할 필요 없이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인데, 그 수도권 집중도 중에서도 특히 서울 집중도가 높은 게 바로 언론입니다. 거의 80%, 90%가 서울에 몰려 있어요. 그것도 경기도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방송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 방송 제작비의 86%를 서울에 있는 방송국에서 써요. 예를 들면 제가 즐겨보는 그 프로그램들이 무슨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한국인의 밥상 이런 것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즐겨보는데 그런 것들도 다
서울에 있는 방송국들이 와서 만들어가지고 다 서울로 가져가서 다시 틀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은 다 서울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 할 것 없이 거의 80%, 90%가 서울에서 만들고 서울에서 만든 것들을 지방 사람들이 본다라는 겁니다. 지역을 통해서 지역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지역을 통해서 받는 방송이 대부분 중앙의 방송이고 지역 방송은 지역 뉴스 하는 시간에 잠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방송 컨텐츠만 그런 게 아니라 지역의 MBC 또는 지역의 KBS, 지역의 MBC는 사장이고 지역의 KBS는 국장들인데, 지역 국장들인데 이 사람들 다 한결같이 서울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 임명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이조 시대 때 그 수령들을 임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끝나면 임기가 끝나면 서울로 돌아가요. 아마 여기 관사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지역 민방으로 해가지고 광주에는 광주 방송, 부산에는 부산 방송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하는 방송을 만들어요. 근데 이 방송도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SBS 방송국이랑 차이를 못 느껴요. 서울에 있는 SBS 방송국이랑. 자, 어쨌든 방송은 철저하게 서울에 있는 중앙방송국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휘, 명령하고 지방에 있는 방송은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지역에 태풍이 오는데도 중앙에서 허용을 해주지 않으면 태풍과 관련된 뉴스를 지역에서 따로 방송하지 못해요. 그래서 드라마를 계속 해야 돼요. 태풍이 오는데. 왜? 서울에는 태풍이 안 가고 광주나 서해안 지방에만 오니까.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수직적인 중앙 중심, 중앙의 통제 구조가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별 관심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분권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언론은 아까 제가 이제 경제학이라고 얘기했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수익을 내야 되고,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국민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만의 어떤 컨텐츠나 뉴스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광주에 관한 뉴스가 9시 뉴스에 어떤 전 국민들이 보는 뉴스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광주 시민들을 위한 뉴스로 나올 가능성들은 별로 없다라는. 그러면 이런 다른 지역과 관련된 뉴스가 전국적인 뉴스에 올라갈 때는 언제냐? 이 태풍이나 이런 것처럼 뭐 거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무슨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하거나, 자, 이렇지 않으면 내 지역에 관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없다라는 거. 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치하고 분권하고 하겠다라는 겁니까? 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관심 가져라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바로 언론의 정치학 때문입니다. 정치인들 때문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이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선거를 하고 정권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심판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도 뽑고 마음에 안 들면 탄핵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대통령을 선택하고 탄핵할 때 하는 그 참여의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정보라고 그랬죠? 그 정보는 어디서 얻느냐? 언론을 통해서 얻는다. 조국 사태가 됐든 뭐 박근혜 탄핵 사건이 됐든 이재명 사건이 됐든 여러분들이 얻는 모든, 갖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지식과 정치적인 의견은 언론을 통해서 얻은 정보에 바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주요 정치인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미워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주지도 않죠. 선거 때가 되면 이제 막 악수하려고 달려들다가 끝나고 나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존하는 건 이제 텔레비전에 누가 나왔냐.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면 우리 국회의원도 텔레비전에 나왔네. 자,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정치는 이제 언론으로 할 수밖에 없고 국민도 언론을 통해서 정치적인 정보를 얻고 정치인도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확보합니다. 근데 국민들의 이익과 정치인들의 이익이 달라요. 국민들의 이익과 정치인들의 이익이 같으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뭐 이럴 리가 없어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언론을 두고도 다르다. 권력에게 유용한 언론, 권력을 획득하려면 언론을 장악해야 돼요. 언론을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독재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언론이 더 효율적이냐,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냐? 언론의 숫자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을 게 좋을까요? 언론의 숫자가 적은 게 좋아요. 왜 적은 게 좋아요? 통제하기 쉽고, 친구 만들기 쉽고, 위협하기도 쉬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권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언론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언론들이 많더라도 강력한 몇 개의 소수의 언론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을 때 그 언론들을 자기네들을 편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선거를 할 때 자신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수의 중앙에 집중된 언론은 자본에게도 유용해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무슨 대한항공 무슨 조모 회장 이런 사람들, 언론의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 언론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언론이 몇 개만 안 되면 봉투 좀 주고 광고도 좀 주고 사장 좀 만나고 해서 자, 우리 좀 잘해봅시다 라고 무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도 그렇게 해왔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권력과 자본에는 매우 효율적이고 유용한 언론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론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유용한 언론의 숫자가 많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골고루 분산, 특히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언론이 지역별로 골고루 분산되는 걸 권력이나 자본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방 분권할 때 언론은 분권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방 분권도 마지못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건데 언론의 분권은 사람들이 말도 꺼내지 않는데 이거를 나서서 할 언론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론사 자체들도 자신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분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KBS 말씀드렸죠. 지역에 있는 걸 늘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걸 줄여요. 그래서 KBS 입장에서 보면 지역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중앙에 딱 하나만 있으니까 과거에는 서울 남산타워에서 전파를 쏘면 광주까지 가지 못하고 부산까지 가지 못해서 중간중간에 지역 방송국을 만들어서 그 지역 방송국들이 안테나를 세우고 해가지고 중계를 해줘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위성방송이 있기 때문에 지역 방송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는 오래된 지역 언론 통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지역 언론이 굉장히 부실하고 부족하고 피폐했지만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꼭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제시대 때 신문 발행 현황인데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신문을 구독하면 파출소 경찰서에서 일일이 다 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누가 신문을 보는지 다 그 파출소 장부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가 있어서 몇 사람이나 신문을 봤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1929년, 39년.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 약 2천만 명이었을 때 일본인들이 최대한 3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5% 일본인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을 보면 이 30만 명의 일본인들은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목포, 전주, 군산, 평양, 신의주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한반도 전체에 분산되어 살면서 그 지역에서 일본어 신문을 만들었어요. 자기네들끼리.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같은 요 세 신문들만 있었는데 다 어디서만 만드느냐? 경성은 어디입니까? 서울에서만 만들어라. 30만 명의 일본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만들지만 조선 사람들은 서울에서만 만들어라. 왜? 통제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지역 언론 통제, 일제시대 때에는 중앙에만, 서울에만 신문이 있다가 이게 이제 일제유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이제 이게 1955년의 통계를 보면 서울과 지방이 약 5대5 정도로 신문 비율이 비슷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 되면서 언론의 숫자가 많은 게 좋다고 그랬어요? 적은 게 좋다고 그랬어요? 군사 독재자에게는 당연히 적은 게 좋죠. 그래서 언론의 4.19 혁명으로 언론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그걸 대폭 줄입니다. 자, 그래서 언론의 숫자들이 다시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은 한국 사회는 실질적으로 이런 군사 독재 시절의 유물인 중앙 언론의 집중 현상, 이것이 1960년부터 1980년, 87년, 88년 한 30년 동안 이제 체제가 굳어집니다. 문화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서울까지 가진 못했지만 서울에서 만든 신문을 읽을 수 있어. 서울에서 만든 방송은 볼 수 있어. 서울에서 모든 게 결정나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아야 되겠어. 자, 그래서 서울이 아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뉴스를 같이 우선을 두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서울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서울 뉴스에 민감하고 자기 지역은 곧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별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 가구 수가 4,250가구, 그러니까 인구 한 30만 명 정도만 되면,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되는 도시만 되면, 여수 정도 또는 순천, 광양 정도만 되면 거기에 그 지역의 지역 방송국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지역 방송국. 그러면 그 지역의 지역 방송국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뭘로 만들까요? 지역 소식을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역의 시장이 뭐 하는지, 시의원들이 뭐 하는지 당연히 따라다니죠. 그래서 우리 그 KBS나 MBC가 이제 걸핏하면 막 이 정치인들 막 비판하면서 시리즈로 간혹 나오는 게 뭐냐면, 해외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다. 뭐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막 의원실에다가 뭐 심대까지 갖다 놓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근데 왜 그렇게 해외의 의원들은 열심히 일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마치 민족성이 달라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뭐 1800년대 후반, 1920년대 옛날 영화만 봐더라도 어마어마한 비리, 깽단, 뭐 비리, 이런 연고주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상당히 남아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 지역마다 인구 한 30만 명 정도만 되면 지역구 하나인데 그 지역에 신문이 10개가 되고 방송이 10개가 되는데 그 10개의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당신 스케줄이 뭐냐, 당신은 오늘 누구 만나냐, 이번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예를 들면 무슨 탄핵을 한다는데 당신의 입장은 뭐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볼 텐데 일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해외 여행을 가고 누구랑 술 먹고 누구를 만나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열심히 일을 해야만 언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자기네들이 뭘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막 광주면 인구 200만 넘죠? 그러면 뭐 지역구가 뭐 한 7, 8개 되면 국회의원만 7, 8명 될 겁니다. 그 사람들 뭐 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총선 끝나고 나서 만나본 뭘 하는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년 총선 준비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국회에 가서 뭘 하는지 본 적이 있으세요? 알려주는 사람 있나요?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만나줄까요? 안 만나. 그래서 찾아가.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정치인하기 편한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당 공천만 잘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정당 공천이에요. 언론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정당 공천에 떨어질 것만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의 뉴스 이용 패턴도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로이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쭉 한 걸 보면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미디어들을 비교적 저렴하게 쉽게 조사해서 데이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게 이제 처음부터 10대 뉴스들을 보면 미국만 하더라도 지역, 이 파란 카바한 것들이 다 지역 방송, 지역 신문들입니다. 전국 뉴스를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전국 뉴스도 보지만 자기 지역의 뉴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영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독일인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그 뉴스를 볼 때 적어도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국제적인 뉴스도 접할 수 있고 전국적인 뉴스도 접하고 자기 지역의 뉴스도 접하는데 대한민국은 자기 지역의 뉴스는 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다음이나 네이버에는 지역 뉴스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총선할 때 여러분들 후보자들에 관한 뉴스를 언론으로부터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죠. 그럼 뭐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구독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독률이 낮은 지역이 호남 지역입니다. 지역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애양심이나 이런 게 낮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호남 지역, 충청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역 신문 구독률, 지역 언론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방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중앙이 다 통제를 하고 지금 지역 방송을 계속 없애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줄이니까 취재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만 읽어줘요. 아나운서밖에 없어요. 지역 뉴스라고 하는 게 지역 관공서에서 보내온 보도자료 읽어주는 게 거의 전부 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의 언론이고 방송이지만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에게 영향력 있는 이런 뉴스들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면하는 이런 형상들이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돼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 내 지역의 뉴스는 없다. 딱 한 가지 있다. 내 지역에 관한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지역에 관한 날씨가 있어요. 그래서 내 지역에 관한 날씨를 알려주면서 왜 내 지역에 관한 뉴스는 못 알려주는, 그렇게 많은데 뉴스가. 자,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이용하는 언론이 어쨌든 전국 언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과거에는 전국 언론이 KBS, MBC, SBS 같은 지상파였는데 종편이라고 생겨가지고 또 이거 다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 거의 100%가 서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중앙의 정치 얘기하고 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다르죠.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는 지역사회는 있긴 있지만, 지역사회가 있긴 있지만, 정말 광활한 지역사회를 만들었지만, 이 두 가족 중에서 어느 가족이 여러분들 행복한 가족처럼 보입니까? 당연히 이 아래에 있는 가족들. 왜? 밥상에 반찬이 많아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인기 있었던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대화가 필요하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얘기는 하는데 따로 겉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어요. 모순적이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모여서 광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거의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얘기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지역의 얘기를 한다.
부동산도 다른 지역의 얘기, 정치도 다른 지역의 얘기, 경제도 다른 지역의 얘기. 그 마치 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 이해관계를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옆집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옆집에 누구는 어떻고, 옆집에 누구는 어떻고, 옆집에 누구는 어떻고. 그런 가족들이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옆집과 비교하는 순간 파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 옆집 얘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광주의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의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자, 이게 이제 우리 언론의 현실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6.29 선언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군사 독재 투쟁과 부마 항쟁과 광주 항쟁과 그 다음에 87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쟁취했을 때 우리가 얻어낸 약속입니다. 이게 6.29 선언, 그 당시 노태우, 그 당시 아마 내무부 장관이었는가 2인자였는데, 그래서 이 약속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달성됐는지.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 이양. 이제 했나요? 못했나요? 했죠. 그 다음에 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그래서 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선거 과정 자체가 경쟁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김대중 사면 복권과 시국 관련 사법 석방. 그때 다 됐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존중 및 기본 인권 신장. 그래서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도 만들고 헌법재판소도 만들고 해서 이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자유 언론의 창달, 언론의 자유. 지금 언론의 자유 침해받는다는 언론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기는 언론사들은 있지만 권력이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이런 언론사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약속은 했는데 앞에 있는 이 6가지에 비해서는 가장 미진하고 그래도 가장 관심이 별로 없는 분야다라는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지역 언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역 언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대다수가 지역 언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지역 언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언론이 지역 주민들이 광주에서 만드는 지역 언론을 광주 시민들이 외면하는데 전주 사람이나 저쪽에 대전 사람들이 읽어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자, 지역 언론이 외면하고서 부실한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지역 내에서 정보 교류는 당연히 잘 안 됩니다. 아까 그 정보가 잘 안 돌아다녀요. 그래서 보면 자치단체는 행정 홍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시책도 있고 복지 시책도 있고 뭐 일자리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자영업자를 돕는 정책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 언론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언론이 그런 걸 제대로 못 알려줘요. 선거 정보, 어느 후보가 또는 어느 정치인이 어떻게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는 어떻게 해요? 묻지마 투표. 그냥 한 정당에 다 몰아주거나 에이 난 이번엔 투표 안 해.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경제정보의 부재로 인해 구인구직난 높은 물가. 그래서 경제의 핵심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그러한 정보들을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제활동이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데 지역 내에서는 경제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올해 수출률이 어떻고 1, 4분기 뭐 경제 성장률이 어떤데 광주의 구직률은 어떻게 되는지, 광주의 자영업자들의 도산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창업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문화적인 정보로 인해서 문화활동도 주민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죠. 그래서 우리 특히 지역에 살고 있는, 지방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항상 그런 박탈감을 느끼는 게 우리 지역에는 이런 문화가 없다. 그래서 홍대를 가야 된다. 서울을 가야 된다. 자, 이런 강박관념들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내 공론 형성, 여론도 부재하고 여론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막 할 텐데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론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지역 내 권력 감시의 미비. 그래서 이런 지역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언론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내 갈등, 지역 내에서 이제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도록 하는 것들이 언론 보도와 그걸 통한 여론과 뭐 전문가들의 의견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이런 갈등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촛불 시위나 태극기 시위에서 보는 것처럼 언론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더 조장하고 부풀리고 부추긴다라는 겁니다. 지역 내에서는 그런 기능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문제가 생기면 시장실 박차고 들어가고 앞에 가서 대매하고 프랭카드 걸고 집회하고 떠나라 결사반대 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소리에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닌 이상 아무도 관심을 안 봐요. 그래서 각자 도생하는 공동체로서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불안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역은 무기력하고 낙후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제가 많은 지역을 자치분권대학에 많은 지역 돌아다니고 또 우리 지혜가 다니는 대학에도 지역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오라고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수업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표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대부분의 지역들이 살기 좋은 지역, 교통도 편하고 뭐 문화시설도 다양한 게 있고 뭐 등등등등. 근데 정작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없어요. 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사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언론을 통해서 또는 내가 추측하고 있는 지역은 뭔가 낙후하고 부실하고 항상 화려하게 등장하는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진 것처럼 느낀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낙후한 지역사회라는 인식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을 떠나서 광주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살기 힘드니까 강남권으로 이사를 가자. 서울 강남으로 이사를 가면 다 공부도 잘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림도 없죠. 예. 지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치분권과 언론은 자치분권의 필수 조건이다. 무엇이? 지역의 언론이. 그럼 지역의 언론이 지금 부실하거나 부재한 이유는 중앙 언론의 독과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역에서 묵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도 분권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언론 분권이라는 것은 지역 언론과 전국 언론이 균형을 이루고 공존을 해서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여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알지만 광주시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광주시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균형들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자치분권 시대의 언론은 전국 언론보다는 지역 언론의 비중이 훨씬 큰 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 뉴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자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게 뭔가요? 지도죠, 지도. 전국 여행 도로 지도책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었습니다. 왜? 차마다 다 하나씩 있었으니까. 왜 지도책을 갖고 다녀요?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운전도 처음 해보고 길을 모르니까 어딜 찾아가야 되는데 지도책을 보고 옆에서 지도책을 뭐 펼쳐주고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출발하기 전에 지도책을 보고 잘 기억을 했다 찾아가야 됐어요. 그러다가 이 지도책을 만드는 회사들이 출판사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왜? 여기 있는 내비가 등장하니까. 그래서 내비 회사들도 그래서 항상 한때 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이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근데 또 도로 지도책은 10,000원이었는데 내비는 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꺼이 10,000원짜리를 버리고 30만 원짜리를 샀어요. 왜 그래요? 뭐가 편한 거예요? 그냥 알아서 말해준다. 그래서 말하는 지도책은 만들지 못했지만 지도라는 것은 분명하죠. 내가 어디 뭘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지리적인 정보를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편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편리하다고 느끼는 것은
말도 해주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지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도는, 가장 필요한 지도는 어떤 지도인가요? 전 세계 지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도인가요? 전국적인 지도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내비에서 알려주는 지도가 필요한가요? 내비에서 알려주는 지도. 내비에서 알려주는 지도는 무슨 지도예요? 전국 지도인가요? 국가 지도인가요? 지역 지도인가요? 지역 지도요. 지역 지도죠. 지역 지도예요. 근데 지역 지도인데 이 지도와 이 지도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뭐냐? 그 지역을 가장 가까이 있는, 나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의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 중심은 항상 어디다? 그 중심은 어디예요? 바로 내가 있는 곳이 항상 중심이죠.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지역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전 세계 지도 시장이 달라졌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결국은 우리가 거창한 세계 지도나 커다란 대한민국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지도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잘 알려주는 지도가 가장 유용한 지도라는 겁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언론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뀔 수 있냐라는 것은 뭐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